객체의 소멸과 가비지 커렉션. 객체의 소멸과 이건 좀 몰라도 돼요. 교양 있는 사람이 이런 걸 교양 있는 사람은 알아서 다 처리하니까. 가비지 컬렉션이란 말이 가끔 나옵니다. 이걸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데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가변적으로 할당한 메모리 영역 중에서 필요 없게 된 영역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 수행이 되면 메모리 활당을 받죠. 이 메모리는 실제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램입니다. 램. 컴퓨터에 보면 CPU가 있고 CPU에 캐시 메모리 있고요. 또 그 밖에 우리 램 꼽죠? 램, 삼성이 잘 만들어내는 거 램 꼽고 밖에 하드디스크나 SSD가 있게 되잖아요. 이 램이 바로 CPU가 이런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램은 비싸죠. 램은 사이즈가 하드보다는 아주 작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걸 빨리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 작업할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는 걸 갖다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끝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 중요한 거는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임의로 객체 소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왜 여기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자바 가상 머신의 가비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수집 반환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쓸 필요 없다. 몰라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필요 없다는데 굳이 내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비지 컬렉션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 필요하면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또 앞에 그냥 넘어왔다고 서운해 할까봐 일단 여러분 시간 날 때 읽어보라고 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어떤 경우냐고 그러면 이런 경우죠. 이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레퍼런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메모리를 활당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A라는 레퍼런스 목록에는 이목룡이 들어있을 거고요. 이목룡이란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B는 성춘향이라는 이름이 들은 주소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메모리는 이목룡이 저장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춘향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요. 근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레퍼런스 변수 A하고 B를 쓰고 있는데 B에다 A를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B하고 A가 가리키는 곳이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목룡, A는 이목룡도 가리키고 B도 이목룡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면 원래 B가 갖고 있는 성춘향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주인이 없는 거죠. 어느 목록에도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찾아서 자동으로 없어진다고요, 얘가. 그게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알아서 자기가 없애준다고. 딱 봤더니 프로그램 돌다 보니까 성춘향을 저장은 해놨는데 이 새끼들 보니까 쓰지도 않네. 거기다 목록에서도 지워버렸네.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이 알아서 싹 빼버립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쓰레기 수집 가비지 컬렉션은 지원되는 환경에서 프로그램과 동적으로 활동된 메모리 영역을 전체를 완벽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해주니까. 쓰레기 수집은 다음 같은 버그를 주면서 완전히 없다. 할 필요 없답니다. 이 가비지 컬렉션이 좋은 점, 장점입니다. 장점. 좋은 점은 이런 내용이고요. 단점은 이런 내용입니다. 몰라도 돼요. 실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고려하진 않거든요. 왜? 실제 회사에서 개발할 때도 보면 뭐 사장님 뭐 기계가 메모리가 적어서 얘가 버벅대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 물어보죠. 야 시스템 성능이 왜 이것밖에 안 나와? 그러면 컴퓨터가 꽂아요. 메모리가 조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다른 C나 C++ 썼을 때는 이런 얘기하죠. 야, 인마 네가 메모리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배열도 딱 적정하게 만들고 안 되면 포인터 써, 포인터. 그럼 메모리를 가변적으로 쓸 수 있잖아. 이랬었는데 자바로 프로그램 언어가 바뀐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아도 쓰다가 불필요한 요소가 생기면 지가 알아서 다 빼버리기 때문에 메모리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통과. 샘플도 여기 가비지 발생의 예입니다. 가비지 쓰레기죠. 쓰레기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A, B, C, D, E 5개의 변수를 활당을 했고요. 그 다음 A, B, C에다가 good, bad, normal이라는 값을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A를 끊어버리게 되면 메모리상에는 이 값이 존재하지만 이 목록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얘는 관리되지 않은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즉 쓰레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걸 가비지라고 합니다.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가비지가 발생되는 경우는 특정한 레퍼런스에서 지워버리는 경우,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D에 C에 있는 목록을 저장을 시켰죠. 그러면 D는 노멀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주소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이렇게 널로 해서 잘라버려.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워버리면 이 C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건 가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할당되지 않은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메모리상에 어떤 값이 있는데 이게 레퍼런스에, 즉 이 변수에 할당되지 않았으면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생기면 이걸 가비지가 발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예, 가비지 커렉션이라는 거 개념만 잡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바에서 가비지 쓰레기를 자동으로 회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왜 하냐?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강제로 가비지 컬렉션을 호출하는 거는 여기 적혀 있네요. 시스템 또는 런타임 객체에서 GC 메소드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적당히 그냥 없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 명령을 실행시켜 주게 되면은 쓸모없는 그 쓰레기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자바의 좋은 기능이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도 보면 알지만 자바 가상 머신이 기계가 가비지 컬렉션 시점을 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한다. 그리고 요청하는 명령은 여기 system.gc라는 메소드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쓸 일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패키지라는 개념. 뭐 패키지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프로그램들 있죠. 그걸 클래스라고 했었죠. 그 클래스들이 저장된 디렉토리를 패키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클립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여기 프로젝트 매니저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왔을 겁니다. 얘가 패키지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여기 보면 디폴트 패키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작업하는 모든 내용은 그거는 패키지 하나로 패키지를 묶여서 관리가 됩니다. 이 묶이는 기준은 디렉토리 안에 그 파일들이 다 존재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디렉토리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개념적으로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패키지란 말은 기존에 있던 절차 지향 언어 C++에서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같은 겁니다. 오케이? 라이브러리 패키지 같은 거, 여러 개의 클래스가 모여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바에서는 폴더 단위로, 즉 디렉토리 단위로 관리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접근 지정자입니다. 접근 지정자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public, private 이런 말들이거든요. 데이터가 있는데 서로 공간을 벽을 통해서 명확히 구역을 할당을 짓죠. 나는 어디까지 허용된다. 외부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고 내부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 방 안에서 혼자 놀고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보이는 범위를 한정 짓는 그런 명령을 접근 지정자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접근 지정자로 사용되는 거는 private, protected, 그 다음에 public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protected라고 합니다. 그 구역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나? 네.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는 목적은 클래스나 일부 멤버를 공개해서 다른 클래스의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캡슐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필요 없는 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보여줌으로써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지금 자료 만들면서도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막 헷갈려 혼돈스러워진다는 거죠. 필요한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요점만 콕 집어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걸 제한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 지정자에 따라서 클래스나 멤버의 공개 범위가 한정 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프라이빗이라고 보통 우리 다 지금 퍼블릭 쓰고 있거든요. 우리 다 퍼블릭 썼잖아요. 어디 있나? 여기도 퍼블릭 썼잖아요.
모든 클래스에서 다 불렀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클래스의 기준은 뭐가 되죠? 예, 누구든지 불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어야겠죠. 프로젝트 안에도 폴더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폴더가 패키지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했을 경우는 완전히 외부랑 차단을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패키지 안에 있으면 다 허용합니다. 예. 그리고 퍼블릭으로 하면 모든 클래스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퍼블릭만 쓰도록 합시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앞에 프라이빗, 이거 개인적인 거, 이거는 대중적인 거, 이거는 보호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텍티드 했을 경우는, 프로텍티드로 했으면, 프로텍티드, 발음도 헷갈리네. 동일한 패키지하고 자식 클래스에서만 그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클래스나 메소드를 지정할 때 앞에 이 접근 지정자를 지정을 하는데, 그때 퍼블릭으로 하면 다 갖다 쓸 수 있지만, 프로텍티드로 하게 되면은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끼리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그 접근 지정자에 대한 예입니다. 뭐 상세 설명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클래스의 접근 지정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클래스 접근 지정. 뭐 이름만 보면 되죠. 퍼블릭으로 한 경우. 지금 여기 패키지 1이고 여기 패키지 2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P, 패키지 Q로 나왔죠. 패키지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퍼블릭으로 했으면은 이쪽에서도 이걸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근데 퍼블릭이라고 지정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적은 경우 디폴트가 되겠죠. 이럴 때 밖에서 불렀을 수 없습니다. 그거만 구분하면 됩니다. 다른 패키지에서 불러쓰기 위해서 퍼블릭을 해줘야 되는구나. 귀찮아서 타이핑을 안 쳤으면 얘는 이 내 패키지 안에서만 동작이 되는구나. 그렇게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앞에서 클래스에 대한 접근 지정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퍼블릭이라고 지정을 해야지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접근 지정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여기 밑에 정리도 되어 있네. 마찬가지입니다. 멤버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이라고 했으면 패키지와 관계시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프로텍티드 했으면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놈들끼리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크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프라이빗 하면 가장 개인적인 게 되니까 이건 동일한 클래스 내에서만 된다는 거죠. 이건 서브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 멤버 하고 있는데 이 멤버는 필드, 변수하고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를 멤버, 통칭해서 멤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멤버들은 퍼블릭일 때는 모든 패키지에서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프라이빗 하면은 동일한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 디폴트는 모든 패키지입니다. 자기 패키지입니다. 그거만 구분해 주면 됩니다. 거의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퍼블릭 쓰도록 합시다. 우리는. 오케이? 빨리빨리 나니까 좋은데. 예, 다음은 멤버 접근의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멤버는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필드와 메소드를 합친다고 그랬죠. 클래스 안에 어떤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필드, 또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메소드 또는 함수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패키지 P에서 퍼블릭으로 선언한 경우면 바깥쪽 패키지에서 다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접근 지정자를 지정하지 않은 디폴트로 선언이 된 경우는 해당 패키지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거를 여기서 불러 쓰고 이거를 퍼블릭으로 선언한 경우는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게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좀 틀렸습니다. 프라이빗 여기 선언했죠? 이거를 접근 지정자를 선언하지 않은 클래스에서 불러다 썼을 경우 이걸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 B는 여기서 불렸을 수는 있지만 여기 이 B 클래스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이 멤버나 이 메소드는 불렀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프라이빗 쓰면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뭐 같은 경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신경 쓸 게 뭐 있을까요? 없죠.
없죠? 퍼블릭 됐고.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디폴트로 선언이 됐을 거. 내가 디폴트로 선언된 경우도 딴 쪽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퍼블릭이 없잖아요. 그리고 프로텍티드로 한 경우는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보호하겠다 한 경우는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처리가 됩니다. 프로텍트인 경우도. 그리고 같은 패키지 내가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여기 익스텐드 있죠. 요거는 상속이죠. 상속된 객체의 것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속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불러 쓸 수 있습니다. D가 B를 상속받으면 D가 어디 있어? D. 네, 얘죠. 얘가 B가 누구죠? 얘죠. 이거를 상속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디폴트일 때, 프로텍트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접근 지정자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 없어요. 다 퍼블릭 합시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교양 없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보세요? 예, 앞에서 설명한 접근 지정자 중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멤버의 접근 지정자를 설정하는 예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했네. 아이씨, 왜 프라이빗을 해? 퍼블릭 이런 거 쓰지 말고 여기다 퍼블릭 적어주면 제일 편한데. 예, 이렇게 선언한 경우입니다. 같은 패키지 안에 있고 같은 파일이 같은 패키지 안에 있네요. 여기에서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클래스 access ex에 example을 집어넣었고요. 여기 메인에서 불렀었는데 샘플이라는 클래스를 불렀었어요. 불려질까요? 안 불려질까요? 불려지죠. 디폴트 없으니까 디폴트잖아.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생성된 A 클래스 레퍼런스 변수죠. 거기에 A라는 멤버, A라는 필드 불러냈죠. 예. 근데 얘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네. 예, 불러서 값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B지요. B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을 경우 다른 클래스에서 불렀을 때 프라이빗으로 된 경우는 이 값을 이렇게 선언, 프로는 코딩은 할 수 있겠지만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실행시키면 바로 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네, 이 에러 발생되는 거 꼭 확인하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예능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건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겠죠?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태틱이라는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정적이라는 소리거든요. 고정되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n-static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방식이 non-static입니다. 뭐 얘기하는지 모르는구나. 네, 여기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에 보면 특정한 멤버, 즉 필드 변수 또는 메소드 함수를 선언할 때 앞에 스태틱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우리 지금 한 번도 적지 않고 있었죠. 이건 다 non-static입니다. non-static인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된 객체 안에만 존재합니다. 즉 객체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객체를 2개, 3개, 4개 만들게 되면 각 객체 속에 요 m이라는 요 변수, f라는 함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다 있게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거를 스태틱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렇게 생성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스태틱이 붙으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스턴스를 많이 만들어 놔도 한 개만 존재합니다. 즉 이름을 불렀으면 똑같은 거라는 거죠. A라는 인스턴스 만들어 B라는 거 만들어 C라는 걸 만들었는데 A라는 것 속에 M이나 B라는 곳에 M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스태틱 멤버입니다. 스태틱이라는 게 아주 파워풀한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스태틱은 객체마다 생성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당 한 개만 생성이 됩니다. 이걸 그래서 클래스 멤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태틱 멤버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 즉 new라는 명령 없이 클래스 안에 스태틱이라는 걸로 해서 변수를 선언하거나 스태틱이라고 해가지고 메소드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냥 막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메소드에서 변수 선언하랑 똑같네. 네, 그래요. 거기다가 이 클래스로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 내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뭐 특성 해갖고 나왔는데 공간적으로는 하나만 생성된다. 시간적으로는 로딩할 때 생성된다. 즉 뭐죠? 클래스가 딱 클래스가 로딩입니다. 클래스가. 즉 인스턴스화 단계가 아니고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바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바꿔 얘기하면. 공유의 특성은 모든 객체가 하나를 공유한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스태틱. 이건 또 어떤 때 쓰지? 지금까지 쓴 건 다 non-static이라고 했고요. 지금 새로운 개념, static이라는 개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아니라 비교표가 먼저 나왔네요. non-static과 static의 차이점 비교해 놨죠. 선언은 똑같이 하되 여기 static이란 말만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static으로, 얘도 static으로, static 멤버라고 하지만 static field, static method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네. 예. 그 non-static일 때는 객체마다 만들어지는데 static으로 선언했을 경우는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즉 객체를 몇 개 만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객체 아니네. 맞아요. 객체 내부가 아닌 별도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만들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클래스에 선언해놨고 그래서 클래스 멤버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거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태틱 멤버는 모든 클래스에서 공유됩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실행될 때 스태틱 멤버가 동작이 됐으면 나중에 그 이후에 내가 인스턴스화를 계속 여러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객체 내에서도 다 불렀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멤버들, 변수하고 메소드 함수들은 특정 클래스가 만든 인스턴스 안에, 객체 안에 들어있는 멤버들은 다 독립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스태틱을 적어준 순간에는 하나만 만들어주고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스태틱 멤버 이거 지금 처리하는 과정을 샘플로 들어놨거든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직접 따라가야 됩니다. 말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좀 가볍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스태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 m하고 그리고 f라는 메소드가.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스태틱으로 딱 지정을 하게 되면 요 해당하는 멤버 변수명이나 또 요거 있죠. 요거 메소드 이름이 이태릭제로 바뀝니다. 여기도 보면 약간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기울어집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기울어졌잖아요. 여기 기울어졌죠. 여기.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쭉 치다 보는데 특정한 그 변수명이나 메소드 이름이 이태릭제로 자동으로 변해. 그러면 이건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태틱으로 요만큼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스태틱 샘플 S1, S2, S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레퍼런스 변수 선언해 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줬습니다. SY라는 게 만들어 줬죠. 그리고 여기 M하고 F가 있는데 특별한 거 없네. 여기에서 여기 있다. M에다 50이란 값을 저장을 시켰어요. 원래 M에는 초기값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초기값 선언 안 된 거 없죠. 이거 메소드잖아요. 얘가 실행이 될 때 들어가는데 여기 있었네. G가 실행이 됐네요. G가 실행이 되면 G. M에다 20을 넣으라는 거네. M에 20이 들어있었네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만났네. 여기 50을 넣으라는데 그럼 M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처음에 없다가 20이 들어갔다가 얘 때. 그 다음에 얘 때 이게 50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 요거는 따라왔어. 그 다음에 인스턴스 S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했죠, 인스턴스. 그 다음에 N은 모르겠고 H라는 걸 실행을 했어요. 이거는 S2에 있는 메소드 H죠. H는 M에다 30을 넣어요. 그러면 이 M하고 또 이 M이 다른 M이랑 같은 M입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는 30이 들어갑니다. 왜 30이죠? H가 30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F를 수행시켰어요. F는 또 뭐죠? F는 F로 갔더니 M에다 5를 집어넣으래네. F로 5를 집어넣으래. 그러면 이게 또 없어지고 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5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설명 옆에 다시 한번 그려놨거든요. 여러분이 천천히 따라가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꼭
그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아이, 개념 잡으면 변하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만 지저분하고 그림만 복잡하지 뭐.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는 스태틱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태틱 멤버인데 이걸 갖다 직접 멤버 이름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했죠. 직접 멤버 이름, 그쵸? 필드 이름, 변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거기는 함수, 메소드 이름을 갖다 썼잖아요. 요번에는 클래스 이름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조금 내가 코드를 바꿔놨는데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 코드 돌려보면서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불러 쓰는데 static sample m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static sample 2가 뭔데? 클래스 이름이잖아. 그 속에 m? 아니 클래스 이거는 틀이라고 그랬고 틀 속에 있는 변수는 이걸 인스턴스화, 즉 new라는 명령을 만들기 전에 못 쓰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 스태틱이라고 선언이 되죠. 이런 경우는 클래스가 딱 읽혀진 순간 벌써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가능해요. 스태틱 멤버들은 인스턴스화 시키지 않고도 쓸 수 있다.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천천히 오른쪽 그림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직접 해봐요. 과제로 낼게요.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직접 따라가야 이해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스태틱 이거 어떤 때 사용하냐 이제 지금까지 그 특징은 샘플 통해서 다 보여줬고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겁니다. 전역 변수와 전역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 즉 내가 짜는 프로그램 클래스 안에서 여기저기서 누구든지 다 쓰고 싶어요. 그 값은 하나의 값만 관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 전역이라는 건 전 지역이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곳에서 공통으로 쓰고 싶을 때 씁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대표적인 스태틱 변수 쓴 게 이 math, 수학 함수 관련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java.len.math라는 곳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절대값 구하는 거, 코사인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랜덤 수 구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스태틱으로 선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절대값 바꿔줘 할 때 어느 클래스, 어느 인스턴스 이렇게 쓰지는 않고 그냥 불러 쓰겠다는 거죠. 이건 클래스이면서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얘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바로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야? 네, 패키지입니다. 오케이? 스태틱 필드나 메소드는 하나만 생성되기 때문에 클래스들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다. 내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어떤 값을 모든 그 메소드들이 모든 객체들이 통일되게 사용하고 싶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통과. 바로 얘가 나오거든요. 산술 연산자 속에 들어가는 건데 컬크랑 클래스 생성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멤버를 설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좀 작아서 옆으로 했습니다. 두 수를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거. 아니지.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해서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내보내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연산해서 내보내라 이 소리입니다. 부호를 붙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죠. 직접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거 사망연산자인데 이 물음표 비교 연산자인데 여기 조건 주고 이 조건이 여기 물음표도 되죠. 조건이 참일 때 수행되는 내용, 참일 때 출력할 값 그리고 여기 콜론 주죠. 거짓일 때 나가는 값. 이게 구문입니다. 요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의 제약 조건인데, 스태틱 메소드는 논 스태틱 멤버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논 스태틱 멤버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그 방식이죠. 즉,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당연한 얘기가 되잖아요. 스태틱 메소드에 적용된 거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non-static member, 즉 객체가 생성돼야지만 쓸 수 있는 변수나 함수를 갖다 쓰면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죠.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설명했어. non-static method와 필드는 사용 불가하다. non-static method는 메소드, 즉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놈이다 보니까 객체를 만들어야만 쓸 수 있는 것들과는 같이 놀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또 하나. 네, 스태틱 메소드 제약 조건 2. 지금 설명한 스태틱 이 메소드는 좀 고급 기능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최상급은 아니고요. 도리 제약 조건을 아는 게 최상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가 뭔지만 기억을 좀 해주면 됩니다.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this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객체를 가리키는 this라는 이 레퍼런스는 사용할 수 없다는 같은 얘기죠.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쓸 수 있는 모든 메소드, 모든 변수, 필드는 쓰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끝. 여기까지만 생각해 줍시다. 아, 마음이 급해요. 이제 좀 말이 좀 풀린 것 같지 않아요? 앞에 할 때 진짜 버벅댔는데. 예, 스태틱 멤버로 쓰기 가장 좋은 항목. 그런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국가 단위로 환율을 계산하고 싶거든. 환율을 계산하고 싶을 때 이 환율이라는 공통된 값이 있죠. 이런 걸 스태틱으로 보통 선언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딴 거로 바꿀 때 적용을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돈을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데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이럴 때 메소드마다 다 환율을 집어넣어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스태틱으로 선언해가지고 이용하라는 겁니다. 예, 한번 작업해서 그 결과 확인해보고 왜 이렇게 동작되는지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예, 아유, 제목 반가운 글씨가 나왔네요. 파이널 나왔습니다. 파이널. 끝이란 소리죠. 파이널 클래스와 메소드. 어떤 클래스 앞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메소드 앞에 파이널을 쓴 경우. 여기 있네요. 보호도 했는데 여기 이게 뭐죠? 이거 메소드죠? 예, 메소드네요. 여기에 파이널이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갖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파이널은 마지막, 최종적이라는 의미로 파이널 키워드는 상수나 메소드, 클래스를 정의한 뒤 변경하지 못하게 할 때 씁니다. 고정, 아무도 더 이상 확장시켜서 쓰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상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메소드 같은 오버라이딩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끝이에요. 이거 고급 기능이고요. 실제로 잘 쓰지도 않습니다. 파이널 끝,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사용한다. 클래스는 상속이 불가능하게 하고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불가능하게 한다. 라고 기억해 줍시다. 예, 앞에서 클래스하고 메소드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파이널 필드 앞에다가 특정한 필드, 변수죠. 이런 변수 앞에다 파이널이란 말을 썼을 경우는 이건 더 이상 최종적이라는 의미로 쓴다고 그랬죠. 더 이상 변경이 안 되거나 재활용하지 말라 이런 소리였잖아요. 근데 변수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라는 게 새로운 값을 저장하는 거죠. 즉 변수인데 값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즉 상수를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파이널이란 최종본, 즉 상수 선언과 같이 사용됩니다. 즉 값을 바꿀 수 없을 때 초기값을 꼭 주어줘야 됩니다. 상수 선언 때는 꼭 초기값을 꼭 주어줘야 되고요. 실행 중에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라는 거에다 10을 집어넣고 내가 파이널로 선언을 했을 경우 여기 메소드 안에서 로우의 값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아예 컴파일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뭔지 모르지만 최종본이야. 더 이상 쓰지 마. 이거는 고정.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스태틱은 공유 개념이고 파이널은 고정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알았죠? 파이널이니까 파이널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예,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네요. 클래스하고 객체 설명하는데 이론 베이스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실습할 것도 좀 많고요. 근데 초반 부분에서 좀 내가 말을 좀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욕심을 부리고서 많이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의도치 못하게 자꾸 옆길로 새버리고 자꾸 혀도 꼬이고 그랬어요. 그런 점 이해하고요.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개념을 잡는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교양으로 듣는 친구들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사항들이고요.
수업들 계속 짤 친구들이라면은 내가 설명한 게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듣고 화보지 자료 살피면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설명한 클래스와 객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개념이 머리에 잘 정립이 됐을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